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요즘 우리 이완배 기자님 보시기에 네. 삼성 신화 무너져 간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예측만 하면 다 틀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삼성이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일단 이제 어제 나온 뉴스를 좀 종합을 해보면 특검이 지금 삼성 중심부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진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그룹의 2인자들로 불리는 사람이죠.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사장을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지성 부회장이 내부의 2인자면 장충기 사장은 대외 관계를 담당하는 2인자쯤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최지성과 장충기를 불렀다는 건 이재용의 오른팔 왼팔을 지금 다 소환을 한 거죠. 그러면 특검 발표로는 지금은 참고인인데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신분이 피의자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지원을 한 94억 원을 전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이러면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결국 이재용 소환도 이뤄질 것 같고요. 특검이 만약에 이재용이라는 본체를 건드릴 수 있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토요일에 그 김프로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내부 제보가 특검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삼성의 구린 구석이 여기저기서 다 제보가 된다는 겁니다. 삼성공화국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를 불렀는데요. 실제로 삼성은 참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돈으로 다 싸 바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유혹을 해도 삼성이 5천만 국민을 전부 매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어떤 식이냐면 뇌물을 주거나 누군가를 뭐 유혹을 하거나 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거나 할 때 보면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호소를 하지 않아요. 여론을 상대로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관리를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게 계속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방식을 수십 년 동안 고수를 해온 거죠. 2007년에 삼성그룹 전직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건희가 2003년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게 나와요. 호텔 할인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안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에게 주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 볼 것. 아무리 엄한 판사, 검사라고 해도 와인 몇 병 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룹 총수가요. 이렇게 섬세하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 잘 관리해라도 아니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으로 모셔봐라.
돈 안 받는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 이름도 직접 거명을 해요. 그리고 이건희가 지시를 하는 사람은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즉 영향력이 큰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특이한 건 삼성은 사람을 관리를 할 때도 그 인물을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2005년에 그 안기부 엑스파일이 그 노회찬 의원이 공개를 했었잖아요. 이게 공석현이 주도를 해서 이건희 회장 지시로 삼성이 정기적으로 떡값을 검사들한테 바쳤다는 게 이때 드러나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7명 떡값 검사들 명단을 보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뭐 최경원, 김두희 이 두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 김진한 서울지검장, 홍석조 검찰국장이 홍석현 동생이죠. 한부환 법무부 차관, 김상희 법무부 차관 이런 쟁쟁한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홍석현이 도청 파일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학수하고 홍석현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김상희 법무부 차관 이 사람이 7명 검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X파일이 공개될 때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되게 높았어요. 근데 삼성이 떡값을 줄 때가 1997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김상혜는 대검 수사 기획관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석현이 김상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김상희도 들어있어요? 그럼 김상희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서 조금 주시면 엑스트라로 하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쪽팔리겠다. 쩌리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상희 차관은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도 개망신인데 그 와중에 삼성으로부터 1등급 한우가 아니고 한 뭐 3등급 유구 취급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근데 이게 삼성이 사람을 레벨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된 파일을 보면 김두희 법무부 장관한테는 떡값을 2천만 원을 줬는데 3등급 유구 수준인 김상희한테는 500만 원을 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도 다 차별을 해서 세력이 크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오는 게 삼성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죠, 이러면은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뚝이 어디서 터지느냐면 위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터지는 겁니다. 민심에서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만약에 삼성이 지도층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관리하는 힘에 반만 민중들과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데 썼다면요. 여론이 지금 같진 않을 겁니다. 삼성이 지금 400일 넘게 본사 앞에서 투쟁하는 반올림 노동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취급을 합니까?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사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걸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작년 초에 있었던 3차 합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시력을 잃은 청년 노동자들의 보상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이랬다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신경을 쓰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구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재용에 대한 여론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오랫동안 민중은 그냥 개돼지 취급을 한 겁니다. 여론? 그게 뭐가 중요해. 힘센 놈만 관리하면 되지. 이런 태도를 유지를 해온 거죠. 그런데 정작 삼성의 목줄을 죄고 들어가는 건 삼성이 그 핫바지 취급했던 민중들의 촛불인 겁니다. 이 촛불의 힘이 특검을 이끌고 촛불의 힘으로 여러 제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까지 얕잡아봤던 민중들에 의해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요. 이게 확고해져야 사회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은 건방지게 국민을 등급을 나누고요. 돈으로 높은 등급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오만함이 꼭 단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한국 경제 신뢰가 높아지고요.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청취자분들께서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기회에 기필코 특검이 삼성 수뇌부 핵심 이재용까지 단죄를 하는 그 일을 해내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재용이 감옥 갔다 온다 한들 삼성이 바뀔까요? 얼마나 강한 단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삼성이 조금 똑똑하다면 이제는 알아야 될 겁니다. 무서운 건 검사장, 높은 사람,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정작 기업을 하는데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소비자, 민중, 대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걸 모르면 뭐 지옥 문을 여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뭐 삼성은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보광그룹 기반의 JTBC 그리고 태영 기반의 SBS 이들이 지금 민심 쪽에 줄을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이거야말로 정말 사업 마인드가 출중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뭐가 무서운지를 아는 겁니다. 그쯤 되면은요. 예. 그 정도 되면 좀 똑똑한 거죠. 네. 네, 뭐 삼성이 과연 이런 민심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작용할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을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려면 이재용 씨가 일단 감옥에 갔다 와야. 네, 당연히요. 예, 지은 죄에 대한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과 몇 마디로, 뭐 사회공헌으로 이걸로 택도 없죠. 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두 경제학 준비하셨다고요? 네, 조금 생소한 용어죠. 이 부두 경제학을 제가 한 다음에요. 주 중반쯤에 제가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상가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왜 연이어서 하냐면 앞으로 뭐 조기 대선이라는 게 현실화되면은요. 보수 쪽에서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진보는 경제 성장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예. 이런 아젠다들을 많이 들고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치 보수 쪽은 경제 성장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예. 한 패친분이 메신저로 알려주셔서 저도 유튜브로 나중에 그 대목을 봤는데 예. 그 유명한 전원책 자폭 JTBC 토론 때요. 그 유승민 의원이 이재명 시장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경제 정의도 중요하다. 경제 정의는 어느 정도 해결 방법, 해법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해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시장은 공정경제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경제는 공정하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게 성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다시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보 니네는 경제 정의만 부르짖을 줄 알지 성장을 못하잖아 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경제학 박사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분께 묻고 싶은 건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성장시킬 건데? 니들이 추구하는 그 성장 방법이라는 것부터 좀 들어보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 쪽에서 무조건 나오는 대답이 기업을 잘 되게 하고 규제를 풀고 이 지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올리면 안 되고 이런 철진한 레코드를 또 틀 겁니다. 그리고 뭐 낙수 효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서 돈이 밑으로 줄줄 흘러서 경제가 성장하게 될 거라는 헛소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뭐 다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판이니 제가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유승민 유해 이런 사람들은요. 예.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신이나 주술에 가까운 신념이 있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주술적 미신을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부두 경제학.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당 경제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두가 영어로 VOODOO예요. 이게 그 서인도 지도하고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악마 숭배, 주술 뭐 이런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부두를 주술적이고 맹목적인 믿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 이런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부두라는 단어에 경제학이 붙어서 부두 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기업이 잘 되고 기업 세금 깎아주고 이러면 낙수 효과가 생겨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헛소리를 누가 인류 역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했냐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요.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이 경쟁 후보가 무슨 헛소리냐고 엄청나게 이 레이건의 경제 정책을 씹어요. 그래서 경제 후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감세를 통한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레이건 후보가 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만 피워 올리는 거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 부두 경제학이다. 이렇게 맹공을 뽑습니다. 그래서 부두 경제학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 경쟁 후보가 하는 말은 낙수 효과 그딴 게 있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런 건 주술적인 믿음이나 미신에 가깝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의 경제를 부두 경제학이라고 통렬히 비판한 경제 후보가 누구냐면 조지 부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부시가 런닝메이트가 돼서 부통령이 되고 나중에 또 후계자로 또 대통령까지 하죠. 예. 뭐 후일담입니다만 부통령이 되고 났더니 이제 MBC TV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신 대선 경쟁할 때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무당 경제학, 부두 경제학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부시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난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요. 그래서 이제 MBC가 그때 그 촬영했던 장면을 그냥 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그거 이제 기억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같은 짓을 한 거죠. 저딴 애들이 미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죠. 의리도 없고 소신도 없고 뭐 그런 정치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시가 아마 평생 했던 말 중에 딱 한마디 옳은 말을 꼽으라면 저 말일 거예요. 레이건을 비판했던 부두 경제학이라는 단어. 네. 부자들을 잘 살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미신. 예, 그것이 사실이었느냐는 통계적 수치를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레이건 정부 1기 4년 동안요.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3%였습니다. 부자들 감세해주고요.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경제 못했다고 욕먹었던 카터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은 평균 13.6%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훨씬 더 낮은 거죠. 레이건 정부 1기 때 실업률이 평균 8.6%였습니다. 카터 정부 시절인 6.4%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여기에다 부자 감사를 냈더니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981년에 58억 달러였는데 1985년에는 무려 2천억 달러로 급증을 합니다. 복지예산을 팍팍 줄였거든요, 레이건이. 그래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빈곤층이 최빈곤층으로 계속 다운됩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시절에 최상위 1% 부자들이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순재산이 8%에서 12%로 높아집니다. 예.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계가요, 레이건이 부자 감사해준 이후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게 나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줬더니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박살이 났다는 거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무능하고 나쁜 놈이어서 그렇지.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수출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건 맞는 이야기 아니냐. 예. 이게 주술입니다. 주술. 네, 환상이에요. 이명박이 대기업 출자총액제 폐지했죠. 환율 인상, 그러니까 원화 가치 떨어뜨려서 수출 기업들을 도왔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했죠. 친재벌 정책들 줄줄이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예. 통계를 보면은요.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안정된 4%대를 계속 이어왔었어요. 주가지수가 처음으로 2,000을 넘었죠.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2.9%였습니다.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그 미국 CIA가 월드 팩트북이라는 걸 매년 공개를 해요. 그런데 2013년에 공개한 월드 팩트북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죠.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세계 순위가 117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117위요. 2년 만에 60위가 떨어진 겁니다. 네. 도대체 어디를 봐서 기업을 잘하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까? 어떤 통계도 그런 통계가 없어요. 부시가 한 유일하게 옳은 말, 감세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만 피워올리는 것이고 알맹이가 전혀 없는 무당 경제학이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진보를 향해서 니네는 공정만 생각하고 성장을 못하지 않냐 이런 헛소리를 해대는데 그런 헛소리 하기 전에요. 니들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성장을 시킬 건데 이 이야기부터 들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또 수출 중심, 기업하기 편한 나라 이런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헛소리들을 해댈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경제학 박사예요. 네, 그 정도 되면 최소한 그 방법에 걸맞는 숫자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죠. 과연 니네가 집권했을 때 더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더 성장했는지 숫자라도 좀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그 숫자 들여다보면 쪽팔려서 성장이 어떻고 이런 헛소리도 못할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을 겁니다. 보수 쪽에서 이런 논리를 펼칠 테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성장은 보수가 낫지 않느냐. 진보는 공정만 강조한다. 이거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리적 공방들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저들의 헛소리가 왜 부두 경제학이라고
미신 경제학이라고 주술 경제학이라고 불리는지 그 연원을 한번 살펴봤고요. 예. 앞으로도 저런 미신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제가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이비 경제니까 네. 무당 점쟁이들이 또 창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서. 네. 경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안보도 잘한다. 이게 보수의 그동안의 부두였는데. 네. 네. 그런 놈들이 방산비리나 저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미친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완배 기자님 월요일 아침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청문회를 보다가 제가 황천길을 갈 뻔했습니다. 왜요? 이거 아주 스팀이 확 오르는데. 진짜, 예. 이 나라가 총기 자유국가가 아닌 게 저들에겐 행운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되나요? 이럴 때는. 근데 어제 그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박상진 사장. 네. 이 사람 나오기로 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안 나왔습니다. 결국 안 나왔군요. 예. 예, 근데 안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서도 공개가 됐고, 중간에는 자해를 했다는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오보인 것 같고요. 지금 밤 10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 어쨌든 박상진 사장을 둘러싼 여러 해프닝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장입니다. 예. 근데 어제는 뭐 청문회 증인들 대부분이 배를 째고 안 나왔죠. 예. 이 박상진 사장도 이제 역시 배를 째고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이유가 불출석 사유서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진단서도 같이 공개가 됐고요. 근데 사유서에 보면 2016년 9월경에 이석증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작년 11월에 재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3번째로 이석증이 재발을 해서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증세를 겪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까지 생겨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사유를 적은 겁니다. 예. 이것까지만 해도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긴 하지만 하도 이러는 사람들이니까요. 별첨 자료로 병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진단서가 거의 협박 공갈 수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 사장은 평생 살아온 의미가 없어지고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증상이 심화가 돼서 폐쇄병동의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들이 자꾸 부르면 자살할지도 몰라. 무슨 이러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오보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요. 낮에는 박상진 사장이 자해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박 사장 부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오보다. 잘 자고 있다. 자해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와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더 웃겼던 건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생각이 심해져서 죽을지도 모르니 그만 부르세요. 라고 진단서를 떼준 곳이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예.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을 뭘로 보고 저 따위 진단서를 계열사 병원에서 떼내는 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요. 보니까. 네. 그런데 저걸 저렇게 대놓고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평생 살아온 의미가 없어지고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살을 생각하는 증상이 심화됐다는 대목인데요. 제가 참 이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긴 싫지만 자해 보도도 흘러나오고 뭐 삶의 의미가 등장을 하고 하니까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정유라가 가고 삼성이 돈 거래를 할 때요. 직접 돈을 건네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정황이 굉장히 수상해요. 원래 이 승마협회 회장을 차남규 씨라고 하나생명 대표이사가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차 회장의 임기가 2017년 2월까지 다음 달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2014년 2월에 그만둔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2015년 3월에 삼성이 이 승마협회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 승마협회장을 맡은 게 바로 이 박상진 사장입니다. 승마협회장인 거죠. 예. 그리고 2015년 3월에 그러니까 이때 그 정유라가 쓴 편지가 SBS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승마협회장을 포기하고 삼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정유라가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우리 엄마가 독일 영주권을 얻으려고 해. 뭐 이런 글의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 최순실이 삼성을 승마협회장으로 맡기려고 작업을 하면서 삼성의 스폰서로 독일 영주권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직접 논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8월 달에 삼성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범위 그 코레스포츠라는 곳이죠. 여기에 220억 원 지원한다는 규모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80억 원을 넘겨주는데 이 돈을 넘겨준 사람이 바로 박상진 사장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자살이 생각이 들어서 청문회에 못 나오겠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볼 건 최순실이나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물론 뭐 이재용도 있고 장충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삼성의 여러 인물 중에 제가 최순실이나 정유라라면 제일 가깝게 느껴졌을 사람이 박상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직접 건네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준 바로는 그 최순실 모녀가 그 돈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말도 사고, 뭐 살림살이도 사고, 집 임대료도 내고, 뭐 강아지 기저귀까지 샀다는 거니까요. 그걸 다 삼성 스폰서를 받았다는 건데 그 돈을 준 사람이 박상진이기 때문에 최순실 모녀가 굉장히 박상진을 특별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본체가 아니라서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심부름의 정황과 최순실의 예쁨을 받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YTN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한국 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여기에 박근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총리도 참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박상진이 나타납니다. YTN 보도 영상을 보면 안종범 수석이 박상진 앞까지 환한 표정으로 찾아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박상진 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을 이끌고 박근혜한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박근혜한테 인사를 시키고 악수를 시켜요. 그리고 박근혜가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에 박상진을 앉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실세수석이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을 박근혜한테 이끌고 가서 테이블에 앉힌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의전이거든요. 그 헤드 테이블에는 경제인이 앉는다면 허창수 정경련 회장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재용이 왔다면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박상진쯤이 거기에 앉을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안종범이 굳이 박상진을 끌고 가서 박근혜한테 인사도 시키고 악수도 시키고 앉힌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독대를 한 이후에 삼성이 100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실무를 박상진이 맡았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왜 박상진을 끔찍하게 박근혜한테 안내를 해줬는지 이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 박상진이 갑자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자괴감에 빠져서 청문회 출석을 못하겠다.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박상진이 청문회에 안 나온 건요. 자살 생각이 커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죠. 특검이 박상진을 소환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밝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상진이 자살까지 들먹이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람 생명 두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만약에 박상진 사장이 정말로 자살을 시도한다면은요. 어제 자해소동 오보도 있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자살이라고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이재용을 보호해주고 싶어도요. 더 끔찍한 짓은 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네, 이재용 살리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끔찍한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재용이 위험할수록 삼성은 온갖 비상식적인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부디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안 벌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특검이 정의로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확신을 특검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예. 자살 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자살 시도한다고 하면 왠지 이번에는 정말 못 믿을 것 같아요. 예. 박상진 씨 자살하면은 자살 당한 걸로 알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저기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가족들한테도 떳떳한 길이고요. 삼성전자의 한 부문이긴 하지만 사장이란 자리, 뭐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네. 사람으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여성들에게 농담으로라도 뭐 년 이런 욕은 안 씁니다. 네, 조심하시잖아요. 항상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했을 때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웃지? 정말 열심히 무슨 년이라는 말은 농담으로도 안 하는데 왜 나의 이런 노력을 몰라주지? 예. 그렇긴 한데 진짜 어제 또 최근에 어떻게 또 등장인물들이 공교롭게도 다 여성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아주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이죠. 네. 놈이나 새끼라고도 할 수 없고. 하여간 뭐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 블랙리스트 판문은 그래 저 대표로 김기춘한테 이 개 씹새끼야라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기춘은 남자네요 보니까. 네. 예, 뭐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의문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 있었던 일만 놓고 보면 김기춘은 약간 의문의 일패입니다. 어제의 주인공은 김기춘이 아니고 조윤선 장관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뭐 정말 조윤선 장관이 하루 종일 화제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어제 4명을 줄줄이 이례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윤선 때문에 열받은 마음이 특검을 보면서 조금 풀리기도 하고 그런 뭐 밸런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야기는 특검이 지금 부른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특히 그 김종덕 전 장관이라는 사람이요.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잡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동안 김종덕 씨는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특검이 위증 혐의까지 덮쳐가지고 구속영장을 쳐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를 하는 장면을 보면 블랙리스트는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매우 맞는 말이고요. 수사는 또 이제 김기춘한테까지 확대될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블랙리스트가 왜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선태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특검의 주장대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중대한 범죄라는 건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학 면에서도 좀 뚜껑이 열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 요거 말고 경제학 면에서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경제학에서 제일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정부가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느냐 이걸 두고 경론을 벌입니다.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시장이라는 곳이 너무 강자의 횡포에 휘둘리니까 정부가 보다 자주 좀 강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평등과 균형을 찾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보수 경제학자들은 정부라는 곳은 매우 비효율적인 곳이기 때문에 반면에 시장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덜 개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 경제학자들조차도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최대한 덜 개입하라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더 본질적으로 물어보면 왜 개입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용인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시장은 공익을 지향하지 않고 100%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돈벌이의 혈안이 돼 있는 곳이다 보니 공익을 훼손할 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반면에 정부는 국민의 공공적 안녕이라는 공적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라는 영역이 공적 영역과 충돌을 할 때 정부가 그 공적 영역을 지켜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시장에 개입을 한다. 요까지는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경련 이런 곳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걔들 입장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기업은 공적 영역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걔들은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곳이니까요. 이제 규제가 없으면 좋겠다는 게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규제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규제를 없애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기업들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이 공적인 영역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을 훼손하면 규제하는 거고요. 공적인 영역을 훼손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진보가 강력한 정부론을 바탕으로 시장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일견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무작정 기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자고 주장을 하면 진보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저게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가 국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2시가 되면 청소년들은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제도였을 거예요. 이걸 이제 새누리당이 발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규제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해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못하게 만드는 게 공적 영역을 지키느냐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애들 12시에 게임 못하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학원을 다니거나 숙제하겠죠. 아니면 도망쳐서 나가서 놀겠죠. 왜 이게 굉장히 사적 영역인데 이걸 공적 영역의 잣대로 규제를 하느냐는 겁니다. 저 이 얘기하면 무슨 게임 업체로부터 로비 1원 아픔 받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규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이라는 걸 하나의 문화로 인정을 합니다. 뭐 제가 즐겨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공적 영역을 지키려면 게임이 아니고 공부를 그만 시켜야죠.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걸 뭐 게임을 12시가 되면 사이트에 접속을 막는다는 건 허튼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이 공공의 영역을 훼손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옛날에 뭐 정부가 나서서 1년에 비누를 150만 개 생산하는 사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정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비누 개수까지 결정을 합니까? 비누 개수는 저는 공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규제가 과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공적인 정부가라는 전제 아래서요. 사적 시장을 잘 제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사적 영역을 침범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가 최소한 공적인 영역을 지키려 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는요. 정부가 지금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 문화인 예술인들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팔리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공적 정부가 사적 시장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오히려 사심을 품고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문화예술이라는 시장은 공공성마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적인 정서와 연관된 시장이기 때문에 영화, 문화, 음악 이런 게 쭈쭈바하고 똑같은 상품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사심을 가지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장을 제어했다는 건 완전히 본말이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시장 경제와 공익성이라는 경제학 기본 개념이 그냥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사심을 품고 시장에 개입을 하면 경제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번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두환이 국제그룹이라는 그룹을 며칠 만에 아작을 내버리거든요. 예. 해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적 영역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제그룹이 뭔가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기가 있었고 시장 경제에 위험한 요소가 되고 하면 정부가 국제그룹을 해체시키는 걸 공론화시키고 저는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적 영역의 훼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사실 정설로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총선 때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민정당에 돈을 충분히 안 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청와대에서 전두환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는데 하필이면 양정모 회장이 눈길에 갇혀가지고 이 만찬에 1시간 지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두환이 열받아서 국제그룹을 해체시켰다는 게 정설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제가 해체 못한다는 건 아닌데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적인 이유로 기업을 해체해버리면은요 나라 경제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아예 신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정부가 나중에 시장을 정당한 이유로 규제를 하려고 해도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새끼들 또 지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반발하겠죠.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겠죠. 이런 불신이 한번 생겨버리면 회복하는데 5년, 10년 한참 걸립니다. 얘네들이 쌓아놓은 똥 치우는데 또 한참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박근혜는 그냥 열받으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닥짓을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부당한 지시 경제 시스템에 미친 악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무기징역도 저는 부족할 지경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형 반대론자라서요. 예. 사형은 말을 못하겠는데 이 나라 경제와 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쌍팔년대까지 돌려놓은 손실을 생각하면 진짜 뚜껑이 부글부글 열립니다. 예. 아무튼 특검 수사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제발 단죄라도 좀 분명히 해서 정부가 앞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 신뢰도를 시장으로부터 다시 형성하는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욕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아예 사형 집행까지. 아닙니다. 저는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무기징역으로 하겠습니다. 무기징역. 끔찍한 분입니다. 네. 예. 참 역시 제가 이 전도사로서 확실한 그 품격과 또 인간 사랑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성 면으로는 김용민 PD님 원톱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탄핵이 뭡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극형의 처에 마땅할 그런 짓인데. 네. 워낙 우리가 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네. 진짜 이런 일들에 좀 둔감한 면이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는 이거는 진짜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예,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문명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말이죠. 이완배 기자님이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방해를 한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네. 방송이 미리 부실할 것을 예고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고양이 탓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양이가 참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애묘인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떠시던가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생명체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늘 그렇게 평상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뭐 잠깐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데 예. 이게 항상 저하고 같이 반려하고 있는 동물이 제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굉장히 소중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임술래 감독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워낙 그 카라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동물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임순례 감독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네. 네, 출발은 주변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은 그걸 저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참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근데 정유라 딜레마가 생깁니다. 정유라는 뭐 개, 고양이 여러 마리 키운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특별히 뭐 이 생명 또 인간에 대한 이런 경외감 이건 별로 없어 보여요. 글쎄요. 짐작이지만 정유라는 그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애완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네.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세월호 1000일. 예. 네. 오늘 세월호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이건 뭐 세월호 얘기라기보다도 사실은 저희 월요일자 방송에서 그 정선태 교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국가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방송하는 이 당일날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요. 예.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좀 되게 먹먹하면서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계속 크게 끄덕끄덕하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세월호는 하나의 은유다라고 시작을 하시죠. 세월호가 배지만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하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박민규 소설가님의 글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개발 독재 열풍 속에서 인간의 안전이나 인격, 사람의 소중함 이런 걸 말살하고 반세기 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면 복종하게 만들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안전, 혹은 인간 이런 것들은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던 그 대한민국 모습이 세월호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공감을 하면서 들으면서 얼핏 생각이 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조선 폭동사건이라는 아주 참혹한 이름으로 기록이 된 그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조선 입국이라고 하고요. 뭐 이른바 조선 강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입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이 한국을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헛소리를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신화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정주영이 단독으로 영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그 배 컨설팅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수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주영이 수주가 나랑에 부딪히니까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 보이면서 우리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봐라. 이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배에 전통 있는 나라다라고 설득을 해서 마침내 수주를 했다는 개소리가 아직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헛소리냐면요. 영국 같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나라에서요. 26만 톤급 유조선을 수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폐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좋아하면 야 진짜 정말로 훌륭한 발상이구나 이러고서 유조선을 발주를 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 헛소리가 신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가 당시 영국으로부터 유조선 2척을 수주를 했는데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요. 제가 짐작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당시에 북한하고 한국이 접경을 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저대로 못 살게 놔뒀다가는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 태평양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므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는 산업 구조 조정을 허용해줬다라는 게 제가 짐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영국의 그 회사가 현대에 발주를 준 이유는 사실 뻔할 겁니다. 현대가 엄청나게 가격을 싸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품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상해주는 다양한 옵션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조선을 수주를 해온 건 정주영의 능력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덤핑 공세 때문이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빠른 기간 안에 그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되게 그쪽에서 보면 허황된 약속 같은 거였어요. 예.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면 엄청난 배상을 하기로 돼 있었고요. 그 영국은 손해볼 게 없으니 당연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무모한 계획을 성공을 했는데 누가 성공을 했느냐? 그건 정주영이 한 게 아니죠. 노동자들이 해낸 겁니다. 예. 당시에 두 척의 유조선을 수주를 했을 때는 현대는 조선 회사가 없었어요. 현대조선이라는 회사는 사실 현대건설 안에 있었던 조선사업부 한 개 부서였습니다. 이 회사가 1973년에 별도 법인이 되는데요. 조선소를 기공식을 한 건 197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조선이라는 회사도 없이 조선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72년에 조선소를 기공을 했는데 1974년에 초대형 유조선을 완공을 합니다. 이 말은 조선소도 없는데 26만 돛금패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주영 생각은 이랬던 거죠. 아니 배를 만드는데 조선소가 왜 필요해?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같이 만들면 되지.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실제로 27개월 만에 26만 돛금 유조선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973년 한 해 동안 조선소에서 무려 1894건의 산재사고가 있었습니다. 34명이 죽었어요. 1974년 7월까지만 해도 산재가 1566건이었습니다. 25명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때 노동자들의 회고를 보면 용접을 했는데 40시간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용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걷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손해진 건 몇 푼의 보상금이었다는 겁니다. 그 배 한 척 만드는데 5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니까 시위를 합니다. 이게 한국 현대사의 현대조선 폭동 사건으로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시위를 하도 거세게 하니까요. 야당 의원들이 그제서야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신민당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의 발언이 신문에 남아있는데요. 발언이 이렇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큰 회사에서 복지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의무실은 간판뿐이었다. 구급차는 고장난 한 대가 전시용으로 있었을 뿐이다. 동물적 수탈에 통분을 금할 수 없었다. 예, 이런 환경에 노동자 2만 명을 몰아넣고 일을 시킨 겁니다. 59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선 입국의 기치를 다졌다고 정주영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59명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그때 배 만들어서 잘 살게 됐으면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요. 야, 세월호처럼 그렇게 과적도 좀 하고 무리하게 운항도 좀 하고 그래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야. 아유, 재수없이 사고 나서 몇백 명 죽으면 어때?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죽는 놈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몇십 년 동안 운영을 해온 겁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어떤 대목이냐면 2007년에 중앙일보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배를 만들었던 현대미포조선 사장이었다는 이정일이라는 자가 기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여건에서 사고가 안 났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작업 조건도 나빴고 정신들이 해이해져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안전사고는 안전시절이 미비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신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신상태가 그만큼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일간지 기자한테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죽은 건 정신상태가 해이해져서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은 거? 걔들이 빨랑빨랑 안 튀어나와서지. 정신상태가 해이해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국가를 이끌었던 겁니다. 이게 쟤네들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이었고요. 그게 저는 오늘날 세월호 사태를 유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상징했다는 그 말일 겁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요. 저 따위로 살아온 쓰레기 같은 놈들은요.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무리도 하는 거야. 그리고 개돼지 놈들 몇 놈 죽는 게 뭔 상관이야. 지들 정신이 해이해져서 죽는 거지. 이 지랄들을 분명히 술 먹으면서 했을 거예요. 이 처참한 세상을 막을 내려야 됩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이었다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은요. 그러니까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인권, 생명 이런 걸 소중히 여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가치가 통용되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면 세월호는 절대로 묻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건 저는 저 개쓰레기 같은 놈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죠.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은 좀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도 괜찮지? 라고 은연중에 인정해왔던 한국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짜 뿌리부터 바뀐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만드는 건요. 살아남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꼭 진실을 인양을 하고 새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선태 교수님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예.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1575만 명 일자리.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사라진다. 이게 1575만 명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며칠이 된 뉴스이긴 한데 그 중앙일보 기사였어요.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제목의 기사를 보니까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이런 9개 기관의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직업 종사자 업무 수행 능력을 100으로 놨을 때 이 중에 12.5%는 지금 즉시 AI나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취업자가 한 2,659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30만 명은 바로 로봇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4년 뒤인 2020년이 되면 대체율이 41.3%로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2025년에는 무려 70.6%가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뒤에는 2,600만 명 노동자 중에 한 1,6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로봇한테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수치인 겁니다. 예. 제일 위험한 건 단순 노무직으로 나옵니다. 2025년이 되면 현재 단순 노무직 중에 90.1%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농림어업도 86.1%요. 그리고 조립 종사자 79.1%, 서비스 종사자 75.9, 기농원 74.3, 판매 74.2 이게 다 로봇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무 종사자도 꽤 높아요. 그런데 61.3%가 대체가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회계사, 투자 신용 분석가, 자산운용가, 변리사, 기업 고위 임원, 대학 교수, 큐레이터 이런 직업들은 대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비교적 안전한 직업이 뭐냐면 고학력자들이 차지하는 상위 직업들은 상당히 안전하고요. 단순 노무직에 가까운 직업들은 거의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있어 왔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는 언제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기계화로 인해서 10년 뒤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 노무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직이 잃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죠. 근데 작년에 그 미국 여론조사 업체에서 1896명 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답도 한번 음미를 해볼 만합니다. 이 대답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팽팽해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한 48%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서 굉장히 험악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절반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52%는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10년 뒤에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1,600만 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1,600만 실업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러 직업들이 상당 부분 생기겠죠. 이게 1,600만 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요. 만약에 10년 뒤에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은요. 그리고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대변화의 시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만 명이 새 직업을 찾아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노동자 해고를 너무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찬성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건 산업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면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것이 옛날에 하던 거 그냥 또 하고 내일도 또 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가발을 만들어서 팔았고 섬유산업이 주축이었는데 이걸 안 변하게 하고 지금까지도 가발하고 섬유하고 있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산업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산업이 없어지면은요. 이걸 해결 못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이 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중앙일보 기사대로라면 10년 내에 새로 생기는 실업자가 무려 1600만 명이 될 거니까요. 이러면 나라가 거덜이 안 나겠냐고요. 이걸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요. 중앙일보가 기사 말미에 내세웠던 해결책입니다. 이 기사 끝에 딸랑 한 줄을 적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일자리에서 AI 로봇이 관여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야 노동자들 니들 책임이야. 니들이 스스로 대비를 해. 니들이 자꾸 변화를 거부하고 구조조정 반대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멍청한 놈들. 아무리 바빠도 말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스스로 해야지. 게을러서 준비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한마디로 황당한 헛소리인 거죠. 뭘 준비해야 하느냐면요.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됩니다. 산업이 바뀌고요. 일자리가 바뀐다면 그래서 노동자들이 피치 못하게 해고가 돼야 되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면 국가가 사회가 그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엄청난 규모의 교육 지원을 해야 되고요. 새 직장에 적응할 때까지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순간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제 대답은 이재용이 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입니다. 이재용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로 기업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같이 망하는 나라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혹시 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유명한 휴대폰 제조 회사가 있었죠. 세계 정상의 회사였었고요. 이 노키아가 낸 법인세가 핀란드 정부가 걷었던 법인세의 4분의 1이었어요. 그 정도로 규모가 컸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결국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죠. 그러니까 이건 핀란드 입장에서는 삼성이 망한 것만큼이나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노키아는 거의 핀란드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핀란드가 망했냐고요. 물론 핀란드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안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벽하게 재기했습니다. 왜 안 망했느냐면 노키아가 빈 자리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창업한 수천 개 중소기업들이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년 핀란드에서는 500에서 700곳에 새로운 기업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유명한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의
그 만든 로비오라는 게임도 핀란드의 창업 기업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애초에 노키아가 망했을 때, 와, 이제 우린 진짜 망했다. 이제 법인수의 4분의 1이 안 들어온다. 복지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잖아요. 법인세의 23%가 날아가는데 무슨 복지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핀란드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오히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겁니다. 노키아 직원 4,700명 중에 2,000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시위 농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해고가 돼도 정부가 2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앞으로 10년 동안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라가 망하는 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경고한 저 1,600만 명 일자리 사라지는 사태는 지금 준비 제대로 안 하면은요, 진짜 나라 말아먹을 심각한 위험을 맞을 겁니다. 진짜 빨리, 하루빨리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안전망과 교육망을 갖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위기는 멀지 않았다는 그 위기감이 되게 엄습해오는 그런 기사였었습니다. 예. 아이고, 잘 대비하지 않으면은 뭐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 말씀에 정신이 번뜩 들게 됩니다. 아, 근데 뭐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다볼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자격 없는 정권을 퇴출시켜야 하겠다. 가장 막중한 책임 있는 헌재 재판관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속히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요새 뭐 청문회 나가고 검찰 조사받고 또 특검에 이제 곧 피의자로 소환되고 그래서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제 연합뉴스가 단독 마크를 달고 기사를 낸 건데요. 예. 사실은 제가 이 기사를 못 보고 있었는데 저희 국장이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왔어요. 저희 국장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아량이 되게 넓어요. 어느 정도냐면 네. 그 박근혜가 말하는 어법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예. 이게 그게 저게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니까요. 근데 저희 국장은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간디 수준의 그런. 그렇죠. 예,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간디처럼 생겼네요. 보니까 우리 네, 이정모 국장께서.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진보적인 것과는 별개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게 일절 없고요. 예. 그리고 항상 차분하게 상대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논리로 풀어가는 친구인데 어제는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대사가 야, 이 정도면 역대급 아니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정무의 언어로는 역대급 아니냐인데 이게 일반 사람들 언어면 쌍욕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배려와 아량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국장께서 이 기사를 보고 기가 찼던 거죠. 본인도요. 네. 저도 링크를 열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제대로 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 기사가 뭐 하도 황당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조차 못 느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사 제목은 이재용 삼성 합병 내가 그때 반대 안 한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벌써 웃기죠? 그 바보 전략을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 언제냐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대해서 이재용이 작년 11월 13일에 청문회 전에요.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한 발언을 연합뉴스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발언 뒤에 이제 바보 전략으로 돌아선 거죠.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1월 13일에 이재용이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결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사장들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사장들이 이재용 앞에 와서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너무 크니까 합병 꼭 해야 된다고 열심히 이재용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득이 돼서 합병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패션 회사 놀이동산 하고요. 건설 무역회사하고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난다는 헛소리를 두 회사 사장단들이 했다는 건데요. 예. 어떻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 사장들이요. 뭐 건설회사 노동자들이 힘들고 심신이 지치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줘야 됩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건설의 현장 노동자들의 유니폼을 제일모직이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올립시다. 뭐 이랬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두 회사 사장이 했을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진실로 두 사장들이 자발적으로 그 합병을 결정을 해서 이재용한테 보고를 했으면 이재용은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해고를 시켜야죠. 그 사장들을요. 그렇죠.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장들을요. 예. 더 황당한 건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요. 이재용이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꽤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인 제가 들어도 이재용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금방 드러나는데 검찰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건 이재용이 검찰을 너무나 얕잡아 봤다는 겁니다. 주창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재용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건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을 공짜로 먹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거짓말을 해도요. 최소한 검찰이 듣기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논리 정도는 거짓말로라도 개발을 해 가야 앞뒤가 맞는 건데 검찰에 가서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당시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10조 원어치나 들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계열사였고요. 제일모직은 이재용이 최대 주주였던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였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두 회사를 합병을 하는데 그 두 회사 합병을 오너인 이재용이 내가 결정 안 했다 이러면 그걸 검찰이 믿겠냐고요. 그게 사실이면 이재용은 오너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재용과 그의 측근들이 초창기 수사 때 요 정도 변명을 하면 검찰 수사는 너끈히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재용과 삼성의 핵심 인력들은 심각한 멍청이거나요. 아니면 한국 사회를 심하게 깔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가 좀 됐어요. 저는 그동안 삼성과 그 안에서 연봉 수십억씩 받는 변호사들, 회계사들, 이 참모들의 능력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해왔는데 예. 이제 보니까 얘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맞은 위기를 아마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용 구속이 박근혜 구속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본사에 가서 이재용 구속을 외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건 아마도 민주노총 노동자들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이재용 구속이 한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검이 오늘 이재용을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예. 삼성이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해요. 예. 부디 특검이 한국 사회의 오랜 수건이죠. 잘못된 경영권 승계를 한 이재용을 구속하는 그 수건을 꼭 해결해 주기를 고대합니다. 예. 박근혜도 지금 같은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바보 같은 답변 전략.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브리핑 들으면서 최순실도 그렇고 예. 아니 헌재 판결에 안 나오는 저 또라이 짓을 왜 하는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본적으로 똑똑치 못한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 개판인 건지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그 한국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뭐 수사 받아준 성의를 봐서라도 그만하지 이렇게 알아듣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도 네, 정말 오만한 멍청함 같아요. 네. 오만한 멍청함. 네. 오만의 끝이 멍청함이었군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참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들어간다면은 네. 삼성 승계 작업도 상당히 지척되겠죠? 그럼요. 네, 아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뇌물이었다라고 판명이 나면요. 예. 삼성물산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주주총회에서 패배했던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ISD 그러니까 한미 FTA를 통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합병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지거나 무산되거나 아주 큰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성실하게 살아야죠. 이재용 지배에서 벗어나서 네, 착하게 좀 살아야죠. 이제는. 그러면 이재용의 지배력이 사라지게 된다? 네, 제 생각에는요.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영원히 못 돌아가시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마침내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이고, 참. 뭔가 결단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가 이건희 회장님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됐네요. 보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대표적인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유럽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예, 뭐 저같이 부식한 사람도 이분은 아니까요. 부식하시다니요. 왜 그러십니까? 정말입니다. 박사시면서요. 네. 짜장 박사입니다. 네. 정말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럽의 별이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9일 현지 시각이죠. 예. 영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학자였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또 현대인 이걸 분석하는데 정말 놀랄 만큼의 아이디어와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그리고 업적이 너무 방대해서 이건 진심인데 저 따위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석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고 철학자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제가 전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내심으로는 신청곡 같은 건데요. 이제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요즘 제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정선태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만입니다. 예. 지그문트 바우만의 책 중에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책의 부제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그 자본주의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 극복이 어려운가 이게 제 오랜 고민인데요. 예. 이 책은 이런 제 고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준 책입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바우만의 여러 해답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바우만의 전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죠. 신자유주의가 창궐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너무 불평등하고 매우 폭압적인 사회다. 예.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래서 바우만은 80대 20?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99대 1?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99.9대 0.1 이렇게 규정을 해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왜 99.9나 되는 사람들이 이 불평등하고 말도 안 되는 폭압적 사회를 뒤집지 않고 인정하고 사느냐를 성찰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뛰어난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이 됐던 대목은 이겁니다. 낙수 효과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부자들과 대기업이 잘 살게 되면 떡고물이 밑으로 줄줄 흘러서 우리 같은 민중들도 잘 살게 된다. 이런 헛소리인데 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헛소리인 걸 떠나서요. 바우만은 이 시스템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는 건 이제 컵을 탑처럼 쌓아두는 겁니다. 뾰족하게요. 예. 그 다음에 맨 위에 컵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첫 번째 컵에서 차면 넘쳐가지고 밑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차례로 받아먹는 건데 낙수 효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모델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컵에 물을 부으면 위에 컵이 너무나 커서 밑으로 안 흐른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컵들을 쌓아놓은 탑을 전제를 하면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탑이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부자들이 탑의 꼭대기에 있는 건 사실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경제학에서는 낙수 효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분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분수 효과는 뭐냐면 아래쪽,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안겨서 소비를 늘리면 그 돈이 분수처럼 위로 뿜어져서 기업도 잘 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론 역시 높낮이를 보면은요. 우리 민중들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하고 부자가 위에 있다는 걸 은연중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탑처럼 쌓은 모델의 그림이 자본주의의 상하 질서를 영원히 고착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건 우리가 아래니까 우린 피지배 계급이니까 저 사람들은 위에 있으니까 하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더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조장한 경쟁사회, 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에 패배한 사람들이요. 예. 패배한 다음에 야, 이 경쟁이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 경쟁 시스템을 부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역시 내가 무능해서 경쟁에 패배한 거야. 아이고. 경쟁에 이긴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만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자본주의가 4가지 거짓된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은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으면 경쟁에 진 사람들조차도요. 그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자리에 있을 만해 하고 인정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평등을 뒤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요. 학벌 예를 들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고1 때부터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리고 커피를 하루에 6잔씩 마셨습니다. 바카스를 2병씩 마셨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약이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각성제 비슷한 건데요. 예. 이걸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졸면 코피가 확 쏟아져 나오고요. 이랬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가끔가다 하면은요.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 역시 다르네. 이렇게 감탄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감탄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역시 나는 최선을 다 안 했구나. 역시 명문대를 가려면 저 정도의 근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야, 저 정도 공부했으면 저런 영예를 얻을 만해 하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잘못된 경쟁 시스템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경쟁에서 이긴 승자를 인정하고 동경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요.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걸 동원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16세에서 18세 그 꿈 많은 젊은 나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인성과 품격, 창의성 이런 게 결정될 나이입니다. 이때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하고 소통하고 인생을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기에 어떤 아이들은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고요. 하루에 커피 6잔 각성제를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성인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비정상적인 또라이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예.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또라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상상력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질 게 분명하잖아요. 예. 훨씬 더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게 뻔하잖아요. 훨씬 더 탐욕적인 인간이 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아, 지가 그래서 지금 또라이가 됐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아니면 분노를 내야죠. 예. 그게 뭐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왜 그렇게 키워? 사람 하나를 왜 그런 또라이로 만들어? 하고 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를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심리 자체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짓말, 경쟁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바우만이 지적한 이 거짓말을 예.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재화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 시스템이 이어진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요즘 명문대를 욕을 많이 합니다. 이유를 보면 우병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서울대 출신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서울대 출신인데 나쁜 놈이 등장하면 분개해 줍니다. 아, 역시 서울대는 개판이야. 학벌사회는 문제 있어. 이럽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요, 서울대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막 감복시키면은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 역시 배운 사람이라 달라. 역시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야 돼. 예. 진짜 이런다니까요. 예. 근데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영원히 경쟁 시스템을 뒤집지 못해요. 이 심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거 자체를 거부해야 우리는 경쟁 시스템을 이겨내고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번역자가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스톡홀름 증후군 같다. 예, 예.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거죠. 테러범한테 인질로 잡혔어요. 근데 인질이 테러범한테 공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와, 테러범 멋있어. 테러범한테 연민을 느끼고 테러범을 지지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불평등을 야기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패해서 사회의 민중들의 끄트머리로 밀려나는데, 개돼지 취급을 받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평등하게 만든 그 경쟁의 승자를 숭배하거나 동경하거나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자기의 패배는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예요. 예. 나를 패배시킨 그 테러범의 매력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패배감을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못 사는 건 경쟁에 패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건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 경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우만이 저한테 준 굉장히 소중한 영감이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바우만 이야기를 조만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참 소중한 영감들이 많습니다. 인류가 너무나 아까운 소중한 지성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참 소중한 영감을 남겨준 제가 참 존경했던 위대한 사상가 바우만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요. 네. 오늘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서울대 출신 중에서 존경받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태도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네. 변희재처럼 또라이 짓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존경받는 서울대는 근데 없구나 이런. 예, 제가 김용민 PD님을 만나서 참 김 PD님 존경하고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해주셨던 조언 중에 제일 못 받아들일 조언인데요.
적대감을 막 생기지 않았는데 제가 아무리 망가져도 어떻게 변희재 흉내를 내겠습니까?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러니까 이 서울대에 대한 그 사회의 동경심은 깎이지가 않습니다. 예. 네. 예. 예. 이건 이완배 기자님 농담이었고요. 변희재 씨 농담이었어. 고소하지 말라고. 예, 저도 소송 걸릴지 모르니까 저도 농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로 고소할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갑자기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네, 존경하는 변희재님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네, 지금 녹음하는 시각이 1월 13일 금요일 아침 6시인데요. 통상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전날 밤에 녹음하지만 예, 오늘 아침에 나갈 방송은 이제야 녹음합니다. 이재용 삼성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아서인데, 자, 이완배 기자님. 네. 이완배 기자님한테는 박근혜의 탄핵 여부, 정권 교체 여부보다 이 문제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전날 밤에 녹음을 하는데 제가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였고요. 예. 어제 이제 9시 반에 이재용 부회장이 오전 9시 반에 출석을 했으니까요. 예. 이게 제가 법조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새벽 2, 3시쯤에는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런데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귀가시키거나. 네. 그런데 지금 20시간이 넘었죠.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뭐 빡빡한 마라톤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드리는 거여서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실 때가 되면 결론이 났을 텐데 제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 첫째, 어제 나간 방송에서요. 사실 편집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김용민 PD님께서 저한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통틀어서 삼성과 오너일가 중에 구속된 사람이 있었느냐고 저한테 물으셨고 제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요건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좀 편집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해서 그 부분이 편집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명 중에 구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가 중에 구속된 사람은 있어요. 이창희 씨라고요.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 상황을 제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걸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재벌이라는 작자들이 책임을 질 일이 있을 때 누구를 팔아서 자기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구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지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려볼까 합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매우 걱정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박상진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 청문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삼성 서울병원에서 끊어서 엽기적으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분이죠. 예. 근데 이분이 어제 그 오후 1시쯤에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순실 만나고 최순실한테 돈 건네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쯤인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박상진 사장이 구속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사장이 대타 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삼성의 주요 전략이 이겁니다. 공갈 협박을 받았는데 이재용은 몰랐고 실무는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미전실 사장이 주도했다. 이게 지금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타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요. 예. 근데 이제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보스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부하한테 네가 대신 들어가라. 응? 이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너한테 큰 거 하나 떼줄게. 뭐 이런 영화가 종종 있죠. 그 예. 공공의 적 1-1에서도 조폭 보스인 그 정재영 배우 역할분이 자기가 살인교사 해놓고 새파랗게 젊은 고등학생한테 대신 자수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가 깜빵 갔다 나오면 조직에서 큰 걸 맡기겠다. 이렇게 사탕발림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비슷한 영화 중에 그 넘버 3라는 영화에서요. 그 한석규가 이제 보스한테 명령을 받아서 검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검사 역을 맡았던 최민식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예. 야, 조직은 키워줄 놈한테 절대로 피를 묻히게 하지 않는다. 이런 명대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전제를 하고 싶냐면 재벌들도 이 조폭짓을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오너가 잡혀갈 때면 대타 뛰를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최민식 씨 대사가 맞아요. 조직은 키워줄 사람한테 피를 묻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타 뛰고 나오면 다 축출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 말씀드렸던 이병철의 차남, 이건희의 형이죠. 이창희 씨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이 사카린 밀수 사건 혹은 한비 사건, 한국비료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한국비료라는 회사는 이병철이 자발적으로 세운 회사가 아니고요. 예. 박정희가 세우라고 강요를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카린을 밀수를 하다가 경향신문 특종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왜 사카린을 밀수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CJ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 그리고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의 증언입니다. 이 한국비료를 세우는 순간에 이미 박정희하고 이병철 사이에 밀약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병철은 비료회사를 세워서 박정희가 노리는 경제재건에 힘을 보태는데 특혜를 몇 가지 요구를 했고요. 박정희도 특혜를 몇 가지 주는 대신에 정치자금을 이병철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철은 박정희한테 줄 정치자금을 대기 위해서 사카린 밀수를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죠. 그냥 딴 돈으로 주면 되는데. 예.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이 경향신문 특종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니까 당연히 이병철이 여론의 타겟이 되죠. 그리고 이병철은 한국비료를 정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대신 차남 이창희가 구속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창희도 1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요즘도 보는 절차가 그때도 있었던 거죠. 기업인이 구속되면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병보석으로 출감하는데 이창희 씨도 몇 개월 살고 병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아비를 대신해서 구속이 되면 중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닙니다. 이창희 씨는 2년 뒤에 그룹에서 축출이 됩니다. 완전히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또 비슷한 사례는 197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건설이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하여튼 뭐 정부 국회 공직자가 무려 190명, 언론인도 37명에 껴있고요. 예. 한 600여 명의 사회 지도층이 아파트를 특혜로 분양을 받아서 막대한 돈을 챙긴 사건입니다. 예. 이 특혜 분양받은 사람 중에 이명박도 있어요. 예, 이명박도 4채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예. 1993년에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처음 할 때 이제 뒤각행기니까 요걸 홀라당 다 팔아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게 워낙 사회에 무리가 컸으니까요. 누가 구속이 되느냐? 정주영이 구속되지 않고요. 차남 정몽구가 구속이 됩니다. 그래. 네. 그런데 이 정몽구도 물론 이제 옥살이를 75일밖에 안 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정몽구가 애비를 대신해서 총대를 매요. 그러니까 조폭에 대타 뛰는 겁니다. 그러면 정몽구도 대접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몽구도 2000년에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이때 정주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룹 회장에서 쫓겨나고 너는 자동차만 먹고 떨어져 이래서 결국은 자동차 그룹만 물려받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전화위복이 됐지만 아무튼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을 보면 재벌 오너들은 자기 자식을 깜빵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비열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빵을 대신 간 자식들을 나중에 버려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비열한 깡패 새끼들인 거죠. 네. 뭐 아무튼 이재용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여서 이 대타 뛰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과거의 재벌들이 어떻게 대타를 선정을 했고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재용이 구속되면은 그럼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셈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제부터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건데요. 구속이 돼도 역사가 새로 쓰여집니다. 근데 구속이 안 돼도 역사가 새로 쓰여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제가 이 법조팀에 어제 물어보니까요. 특검 입장이 이거였다고 해요. 이재용이 뇌물사실을 시인하면 일단 풀어준다. 네. 그리고 재판받아라. 그런데 계속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하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예.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위기였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위기는 삼성과 이재용이 그동안 펼쳤던 논리가 너무 허술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짐작입니다만 삼성이 검찰, 특검, 한국 사회 모두를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용이 완전히 얽혀든 것 같아요. 만약에 불구속으로 풀려나려면 뇌물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이 경제인이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시인도 했으니 형량은 재판에서 결정하세요. 일단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자꾸 부인하면 이미 이재용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벌써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러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앞뒤끼리 다 막힌 거예요. 예. 인정하면 일단 풀려나지만 유죄가 확정되고 부인하면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이랬는지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예. 이재용의 청문회 전략은 이거였죠. 강요도 받은 적이 없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부를 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언제 알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재용이 2016년 2월쯤인가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유라에게 돈을 준 이유는 사전에는 몰랐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안심했던 건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이 정당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봤더니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걸 부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할 때도 최순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심지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이건 내 경영승계하고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상황이 바뀌니까요. 증거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요. 그제서야 이제 바뀐 전략이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공갈 강요를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마추어였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살아남으려면 청문회 초창기부터 우리 박근혜한테 협박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용 청문회 전략은 나도 죄가 없고 박근혜도 죄가 없고 최순실은 몰라 이거였는데 예. 청문회가 열렸을 당시에 이미 박근혜는 탄핵이 된 상태였고요. 박근혜는 이재용을 지켜줄 힘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박근혜를 물고 늘어졌어야죠. 이게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청문회에서 박근혜도 죄가 없고 이래버리는 바람에 지금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삼성의 2차 전략이 특검에 엄청나게 큰 칼을 하나 쥐어줬어요.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재용이 말을 자꾸 바꾼다. 이 칼이 지금 특검 손에 쥐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어제부터 야 유죄 인정하면 풀어줄게. 하지만 부인하면 구속이다. 이 막강한 덫을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재용이 박근혜를 좀 더 일찍 포기해야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인 건데요. 최순실한테 공갈을 당했다. 이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뭔데 삼성을 공갈 협박합니까? 예. 자산 300조 대그룹 오너가 최순실이라는 일개 개인한테 공갈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재용이 이완배한테 공갈 협박 당했다. 김용민한테 공갈 협박 당했다.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최순실한테 공갈 협박 당했다는 걸 인정을 하려면 박근혜가 뒤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최순실이 공갈할 수 있었던 건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빨리 초창기에 박근혜를 걸고 넘어졌어야 되고 예. 박근혜를 버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얼마나 나쁜 국정농단을 했는지도 청문회에서 풀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몰랐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협박을 당했다고 하면 예. 뻔뻔 모르는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건데 논리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예. 셋째로 제가 조금 아둔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최순실을 2016년 2월에 알았다. 이 주장을 이재용이 지금도 안 굽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자살골에 가깝습니다. 그 2015년 7월 25일에 이재용이 박근혜하고 독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승마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하고 독대를 한 다음 날에 이재용이 회의를 열어서 승마 지원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이까지는 지금 다 밝혀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틀 뒤에 박상진 사장,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 그분이요. 이분이 최순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로 출국해서 최순실을 만났습니다. 예. 이게 2015년 7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 2월에야 이재용이 최순실을 알았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시로 이 중요한 승마 지원의 미션을 안고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갔다 왔는데 최순실을 만났다는 걸 이재용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략을 박근혜 최순실한테 공갈 협박 당했다로 바꾸려면 그냥 솔직하게 최순실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갔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포기할 것을 초창기부터 일정 정도 포기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어야 됐는데 박근혜도 지키고 최순실도 지키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정당하다고 지키고 이재용도 지키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요. 옛날 같으면 삼성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론도 좀 조작하고 예. 언론사도 좀 구워 삶고 예.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 좀 구워 삶은 사람들한테 떡값 준 사람들 좀 부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도권이 촛불을 한테 있는데요. 아무리 언론사 구워 삶아도요. 그게 지금 여론이 그게 안 먹히죠. 예. 게다가 박근혜는 이미 탄핵을 당했죠. 특검은 짱짱한 국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을 초기에 삼성이 오판을 한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들 뜻대로 나라를 주무르다 보니 제 표현으로는 간이 부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안 되거나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방송을 들을 때 결판이 나셨을 건데요. 구속이 됐다면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삼성 재벌 오너 본체의 죄를 단죄를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풀려났더라도요. 만약에 풀려난 이유가 이재용이 범죄 사실을 시인해서 풀려난 거라면요. 예. 특검 전술이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시인해.
그러면 재판받게 해줄게. 이건데요. 예. 그래서 풀려났다면 저는 그것도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이 범죄를 시인한 순간 물론 이재용의 이제 구속 여부는 재판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박근혜는 끝장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뇌물 준 놈이 뇌물이라고 불었으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입장에서는 안 불고 구속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박근혜는 시간을 끌고 싶을 테니까요. 만약에 불어서 풀려났다면 이것도 저는 큰 성과입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안 불었는데 특검이 뭘 잘 못해서 풀려난 그 경우인 거고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이 됐건 불어서 풀려났건 한국 사회는 엄청난 큰 역사적인 진보의 한 걸음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밤을 새서 이제 좀 잘 건데요.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재용이 구속됐거나 아니면 박근혜의 뇌물 범죄가 확정됐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이 내려져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앞서서 조간 브리핑 시간에 이재용이 구속될 경우 박근혜의 파면 사유는 명확해진다. 그렇죠.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아이고 이재용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이 시간에 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아무래도 월요일에는 우리가 상황이 다 파악이 되니까요. 그때 또 추가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얘기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라.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연배의 경제이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